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사임했습니다. 자,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이번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근데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은 대부분이 탄소화합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탄수화물이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지방이 있고요. 지방. 근데 고등학교 때는 지방을 지질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지질. 자, 그 다음에 단백질이 있고요. 단백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핵산이 있습니다. DNA와 RNA의 주된 구성물질이죠. 핵산. 그 다음에 요거는 탄수화물이고요. 자, 요거는 탄수화물. 여기다 쓸까요? 탄수화물. 그리고 탄소화물이 아닌 게 있어요. 이거 중요하니까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탄소 화합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비탄소 화합물이라는 건 탄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녀석들을 비탄소 화합물이라고 불러야 되죠. 그쵸? 그래서 물, 그 다음에 무기염류. 근데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사이머스님, 그러면 CO2도 탄소를 포함한 녀석이니까 얘도 탄소 화합물 아닙니까? 맞아요. 탄소 화합물은 맞아요. 오케이? 그러나 조심하셔야 될 건, 그러면 사이머스님 얘도 유기물이라고 부르면 되겠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유기물이라고 불리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대표적으로 유기물이라고 불리려면 최소한 C와 H와 O를 포함하고 있어야 유기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규칙은. 자, 그럼 각각의 특징을 좀 설명을 하면 탄수화물은 C와 H와 O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C와 H와 O로. 탄수화물은 대표적으로 녹말, 그죠? 녹말, 밀가루 같은 것들. 그 다음에 포도당, 그 다음에 글리코젠. 글리코젠이라는 건 다당류로서 여러분들 밥을 먹게 되면 소화시켜서 포도당을 만드는 건데, 오케이. 극히 일부는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해서 간에서 저장을 합니다. 이건 중학교 과정에서 배운 적 있을 거예요.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밥을 굶게 되면 바로 죽지 않는 이유가 이 글리코젠이라는 다당류를 다시 활용해서 포도당으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죽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셀룰로스 이렇게 구분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녀석들은 주로 밥의 형태니까 주로 에너지원으로 쓰이죠. 에너지원. 우리 밥 먹어야 힘이 생기듯이 얘네들은 주로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지방 역시 C와 H와 O로 구성되어 있어요. 오케이. C와 H와 O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지방의 종류에는 뭐가 있느냐? 중성지방. 오케이. 중성지방으로 되어 있고, 주로 얘는 에너지원이죠. 근데 저장 에너지원.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피하지방층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지방이 있어야만 이 지방 속에 들어있는 C와 H와 O를 활용해서 나중에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어떻게 한다라는 겁니까?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로 저장 에너지원으로서 중성지방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인지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지질. 이거는 세포막의 주요 구성원이에요. 세포막. 그래서 이 세포막의 주요 구성원은 뒤에서 혹시 설명이 되려나? 세포막? 잠깐만요. 세포막은 통합과학에서는 다루질 않네요. 통합과학에서는 세포막이라는 구조를 다루진 않으니, 나중에 여러분들 생명과학 제가 만약에 강의를 추가를 하게 되면 이 부분 한 번쯤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세포막, 예, 주성분이라는 거.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가 있어요. 스테로이드. 글씨 왜 이래? 스테로이드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오케이? 이건 성호르몬의 성분입니다. 성호르몬. 네, 성분.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남자 육상 선수나 이런 그 경기 선수들이 스테로이드성 약물을 복용을 하면 성 호르몬의 성분이기 때문에 체력 즉 근력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핑 테스트를 했을 때 혈액 검사를 통해서 도핑 테스트를 했을 때 약물 검사를 하잖아요. 그 약물 중에 대표적인 예가 스테로이드 약물입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근데 이제 단백질은 좀 중요하죠? 단백질은 자, 보세요. 근데 지방에 그 기본 단위가 있어요. 근데 이건 탄수화물부터 갈게요.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는 포도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위체예요. 단위체. 알겠죠? 그래서 이 포도당이 여러 개 뭉쳐가지고 녹말도 만들고 글리코젠도 만들고 셀룰로스도 만드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는 기본 단위체가 오케이? 기본 단위체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세리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노글리세리드라는 얘기는 글리세리드가 모노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글리세리드, 그 다음에 지방산이 세 분자예요. 세 분자. 근데 이것까지 물어보진 않을 건데 세 분자가 이런 식으로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방산, 이게 글리세리드.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자, 단백질은 중요하기 때문에 C와 H와 O, 자, 중요한 건 얘예요. N이 필요하다. 아시겠죠? C와 H와 O와 N. 근데 황성분을 포함하기도 하는데 얘는 주로 많이 안 다루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일단 제깁시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은 매우 중요해요. 이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케이. 조금 이따 가서 다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단백질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물질이죠. 생물체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성분이다. 아시겠죠? 중요한 성분이다. 오케이. 구성하는 중요 성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녀석도 역시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아까 여기서도 에너지원으로 쓰였죠? 이 녀석도 에너지원으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이나 효소를 통해서 생리작용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자, 생리작용을 조절하기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생리가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그런 생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생리라는 건 체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생리작용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물질대사 파트가 나올 건데 그때 가서 설명드릴게요. 아시겠죠? 이 생리작용을 조절하는데 대체적으로 효소나 호르몬을 활용한다. 근데 효소와 호르몬이 거의 대부분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면역체계에서 방어작용을 하기도 해요. 방어작용. 오케이. 그래서 항체의 주동부. 항체라는 건 외부 침입 세균을 우리가 항체를 사용해서 무력화시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운반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역시 중요한 만큼 기능도 많죠. 운반작용.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헤모글로빈. 중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헤모글로빈이라는 건 산소 운반을 하죠. 산소 운반.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헤모글로빈도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헥사는 구성 원소가요. 얘도 역시 C와 H와 O와 N. 그 다음에 얘는 인도 포함하고 있어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인. 아시겠죠? 왜냐? 이거는 뒤에 가서 설명드릴 거예요. 헥사는 DNA, 그 다음에 RNA, 오케이. 이 둘의 주성분이죠. 오케이. 얘네 둘의 주성분이에요. 근데 DNA가 하는 역할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해요. 저장. 그 다음에 RNA가 하는 역할은 유전 정보를 전달. 그래서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설명할 겁니다. 유전 정보를 전달.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능이 있습니다. 단백질을 합성하기도 합니다. 자, 뭐라고요? 단백질을 합성에 관여한다. 단백질을 직접 합성하지는 않습니다. 단백질 합성에 DNA 유전 정보를 전달해서 단백질 합성에 관여를 하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거 뒤에 가면 나올 건데 뭐 간단하게만 좀 설명해 드릴게요. DNA는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고요. 간단하게만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RNA는 단일 사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중 나선 구조에 저장했던 정보를 단일 사슬로 얘가 DNA잖아요. 단일 사슬로 이렇게 바꿔주면서 RNA 이 유전 정보의 염기에 대응하는 RNA를 합성을 해요. 합성. 그래서 얘네들이 3염기 조합이라는, 옛날에는 과거에는 트리플렛 코드라고 불렀는데 3염기 조합으로 바뀌었습니다. 3염기 조합에 해당하는 유전 암호를 전달함으로써 이 RNA가 그 유전 암호를 통해서 단백질, 즉 아미노산을 지정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RNA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메신저 RNA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퍼 RNA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보솜 RNA가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까지만 갈게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복잡해지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메신저 RNA는 정보를 전달해주는 메신저 역할, 그 다음에 트랜스퍼 RNA라는 건 그 3염기 조합에 해당하는 그 유전 암호의 상보적 조합을 갖고 있는 아미노산을 들고 와요. 그래서 그 유전 암호에 맞게끔 아미노산을 지정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건 뒤에 가면 다시 설명드릴 거니까. 그 다음에 리보솜 RNA는 그 단백질 합성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리보솜이라는 세포의 소기관이 있습니다. 그 리보솜을 합성하는 데 관여하는 RNA가 리보솜 RNA.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바로 비탄소 화물 가겠습니다. 비탄소 화물, 물은 H2O잖아요. 그러니까 H와 O로 구성되어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생명체의 구성물질 중에 가장 양이 많죠. 양이 가장 많아요. 왜? 여러분들 옆구리 찢어져도 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코가 찢어져도 코피가 나오고, 그러면 그거 다 피죠. 혈액이죠. 혈액의 주성분이 물이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물은 왜 그럼 거의 대부분이 물로 되어 있느냐? 물은 일단 첫째 비열이 큽니다. 비열이 크다. 자, 비열이라는 걸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이쪽 오른쪽으로 갈게요. 비열이라는 건 뭐냐? 물질 1g을, 물론 이제 K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1g을 1도씩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필요한 열량. 그러면 우리가 이걸 단순 비교해 볼게요. 자, A의 비열이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비교합시다. 뭐 10이다. 자, B의 비열이 오케이. B의 비열이 예를 들어서 100이다. 이렇게 해봅시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10이라는 열량을 주어야, 자, 10이라는 열량을 주어야 얘네 둘이가 만약에 1g으로 동일하다 쳤을 때 10이라는 열량을 줘야 1도씨가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봐요. 얘는 그러면 뭐예요? 100이라는 열량을 줘야 1도씨가 상승한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첫째 B열은 보세요. 설명할 거예요. 보세요. B가 A보다 훨씬 커요. 그죠? 이랬을 때 만약에 똑같은 열량 1000을 줬다. 열량 1000을 줬다. 단위는 생략할게요. 복잡하니까. 1000칼로리 뭐 이렇게 비열의 단위는 뭐 칼로리 퍼 그램 도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건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단순하게 1000을 줬다. 그럼 얘는 10이면 1도시니까 1000이면 얘는 100도시 상승하겠네. 그죠? 그러면 A는 100도시 상승. 오케이. 그 다음에 B는요. B는 100이니까 1000을 주면 10도씨 상승이죠. 아, 그러면 뭐야? 얘는 온도가 100도씨 변화했고 얘는 온도가 10도씨밖에 변하지 않았네. 아, 그러면 뭐예요? 두 번째, 비열이 크니까 온도 변화가 훨씬 작게 나타나는구나. 훨씬 작게 나타나는구나. 그죠? 오케이. 그래서 물은 비열이 큽니다. 그래서 물의 비열은 얼마냐면 1kcal per kg 도시예요. 오케이. 그러면 1kcal 열량을 주면 1kg당 1도씨가 상승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물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열이 커요.
그럼 상대적으로 비열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온도 변화가 굉장히 작겠죠. 굉장히 작을 거예요. 그죠? 아, 그러면 왜 대체 물이 많아야 되느냐? 사람은 보세요. 사람은 정온동물입니다. 정온동물. 즉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만 하는 동물이에요. 왜 그러냐면 체온이 급상승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체온이 급상승해 버리면 단백질이 변성이 일어납니다. 성질이 변해버려요. 단백질의 특징입니다. 단백질이 변성이 일어나. 그럼 아까 우리가 단백질이 하는 역할은 굉장히 많은 역할이 있었는데 얘네들의 기능을 체온이 급격하게 증가해버리면 단백질이 변성되기 때문에 기능을 상실해버리죠. 기능을 상실해버려. 그럼 생리기능,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물질대사라고 부르는데, 이 생리기능이 멈춰버려요. 잘못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어작용도 안 일어나죠. 그 다음에 효소와 호르몬에 의해서 생작용 조절도 안 되죠. 그 다음에 혈액순환 운반도 잘 안 되죠. 그럼 사람이 죽을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비열이 커서 온도 변화가 적어서 체온을 유지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물이 굉장히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무기염료는요, 뭐 칼슘, 나트륨, 물은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릴게. 물은 어디다 써야 되나? 여기 지울까? 여기 지웁시다. 물은 다른 물질을 녹이는 용매 역할을 하죠. 자, 물은 다른 물질을 녹이는 용매 역할을 해요. 용매.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니까. 그래서 물은 굉장히 다양한 물질을 녹여서 운반할 수 있습니다. 즉 다양한 물질을 녹여서 운반이 가능해요. 그래서 운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체액의 농도를 뭐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기 위한 매개체로도 쓰이고요. 뭐 등등등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까 비열이 크다라는 거 여기 다시 정리해 놓을게요.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이미지화해서 줄 거니까 이건 체온 유지 설명은 드렸죠? 오케이. 무기염료는 뭐 칼륨이나 그 다음에 칼슘이나 칼슘 등등등등이 있는데 칼륨은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칼륨은 신경계통의 주 역할을 합니다. 이건 이제 생명과학에 가면 뭐 나트륨 칼륨 펌프 이걸 통해서 신경세포인 뉴런의 나트륨 칼륨의 이온의 농도를 상대적으로 조절함으로써 뉴런에서 자극에 대한 정보를 전도시켜요. 근데 이거는 생명과학 1 시간에 배우게 되실 거니까.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녀석을 사용해서 그 능동수송을 통해서 얘네들의 그 이온의 농도를 상대적으로 다르게 해서 그 전위 차이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분국, 탈분국, 재분국, 뭐 그다음에 다시 분국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로 이 칼륨과 나트륨, 여기 뭐 나트륨도 있습니다. 나트륨이 활용되고요. 칼슘은 뼈잖아요. 그죠? 뼈. 그죠? 그래서 무기염료가 하는 역할은 역시 얘도 생리 기능을 조절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여기 무기염료는 이 정도로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하나만 좀 설명드리고 갈게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탄수화물이나 지방이나 그 다음에 단백질 같은 경우는 단위체가 얘는 포도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아까 설명했죠? 어디 있어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린은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어요. 아미노산. 근데 이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는 안 나올 확률이 많고, 그래서 얘는 일단 조금 보류.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의 포도당은 화학식이 C6H12O6인데, 오케이.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OH가 이렇게 있다 치면, 그 다음에 또 하나 C6H12O6 포도당에서 또 하나 이쪽으로 H가 이렇게 나온다고 가정하시면 돼. 오케이.
그래서 이 포도당하고 결합을 이루기 위해선 이 물 분자가 떨어져 나오면 됩니다. H 두 개에 O 하나잖아요. 그렇죠? 물 분자가 떨어져 나오면 이 결합이 생겨요. 오케이? 이 결합. 그래서 이런 결합을 형성해 주는 역할에 도움을 주는 게 효소입니다. 효소. 그래서 효소는 또 따로 배우셔야 되죠. 오케이? 근데 문제는 얘가 물이 빠져나왔네요. 그래서 물이 빠져나오면서 결합을 하게 되고 또 결합을 하겠죠. 또 결합을 하겠죠. 그럼 얘네들이 이제 드디어 고분자 화합물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린 얘네들을 중합, 무거울 중자, 무겁게 합해진 체다. 그래서 중합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근데 물이 빠져나왔죠?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중합체를 형성하기 위한 반응이기 때문에 중합 반응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 물이 빠져나왔어. 그러면 버슬 탈자, 탈수, 축합 중합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축합 중합 반응. 아시겠죠? 그래서 물이 빠져나온다라는 건 어느 정도는 알고 가셔야 돼요. 아미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미노산도. 자, 아미노산의 구조는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아미노산의 구조. 여기 HHN, 그다음에 C, 그다음에 곁사슬. 이 곁사슬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곁사슬의 구조가 아미노산의 종류를 지정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머지 건 다 공통이에요. 종류에 관계없이. 그다음에 여기 H, 그다음에 C, 이쪽에 O, 그다음에 이쪽에 O, 그다음에 H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또 하나 이쪽에 N에 H, 그다음에 H, 그다음에 여기 또 이렇게 있겠죠? C, R, 그다음에 H, 그다음에 C, 그다음에 이중결합 산소, 그다음에 OH. 아시겠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써도 되고 OH라고 써도 돼요. 그럼 여기에 OH 있죠? 그다음에 여기에 H 있죠? 얘네들이 빠져나와서 어떻게 해요? 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얘도 탈수, 축합, 중합 반응을 통해서 나중에 고분자 화합물을 만든다. 즉 단백질을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빠져나오면 요 녀석의 결합이 생기는 건데 우리는 이런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케이. 이거 뭐 나중에 뒤에 가면 또 설명드릴 거니까 아시겠죠? 이거는 아미노산 파트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사이머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